안녕하세요. 케니아TV 인사드립니다. 벌써 이제 11번째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일본 지역에 반도체를 팔기 시작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뒷이야기를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요즘 반도체 하면 한국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죠. 제가 입사를 했던 1983년 일본은 감히 우리나라가 쳐다보지도 못할 까마득한 정상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한 것도 있지만 일본 사람들이 스스로 안일하게 보고 너무 쉽게 대응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현재 일본과 같은 모습이 우리나라라고 다시 안 생기리라는 보장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함께 상기시키고자 오늘 이번에 11번째 동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반도체를 일본에 어떻게 판매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판매 개척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몇 개의 시리즈로 가게 될 겁니다. 속에 감춰져 있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줄여서 최소한으로 연속을 하겠지만 앞에 편을 안 들어도 이야기가 준비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연구로도 상당히 우리가 애를 썼고 생산으로도 애를 썼지만 그거를 현금화 시키는 데는 결국은 영업입니다. 오늘의 얘기거리입니다. 제가 83년에 입사한 회사가 금성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때에 대한 이야기, 일본의 반도체 판매 회사와의 인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일본 시장에서 발생한 대량 불량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제가 1983년 4월에 회사를 입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입사한 데가 금성반도체라고 하는 회사였습니다. 거기에 민준 전무라고 하는 전무님이 계셨습니다. 교수님을 찾아갔는데 그때 마침 민 전무님도 그 자리에 왔었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갑자기 얘 괜찮으니까 데려가서 쓰시라고. 그런데 제 얼굴을 한번 슬쩍 보더니 이력서 갖고 날 언제 찾아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지요. 금성반도체는 당시 퇴기로에 있는 극동 빌딩에 있었습니다. 극동 빌딩에 갔더니 우와, 건물도 으리으리하고 거기다 그때는 엘리베이터 걸들도 있었습니다. 웬 선녀 같은 여자들이 엘리베이터에 한 개씩 있어서 몇 층 가느니 마느니 하는 걸 눌러서 했을 때 와, 아주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기술의 상징 금성의 한 자회사인 금성반도체에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금성반도체라는 회사는 세 개의 사업부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컴퓨터, 또 하나는 전자교환기. 이 중에 가장 실적이 좋은 데는 교환기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사업부가 있었고 가장 이익도 못 내고 늘 미운 어리 새끼 취급을 받았던 데가 금성반도체 반도체 사업본부였습니다. 회사 이름이 반도체인데 반도체 사업부가 가장 천대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왜? 팔아봐야 이익도 잘 안 나거든요. 투자도 변변히 하지 않았었고 전문 기술적인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이
들을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 당시 금성반도체가 생산하는 제품은 볼트라고 얘기하는 볼티지 레귤레이터 TTL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산했었습니다. 이것 가지고 뭐 팔아봐야 쪼가리로 뭐 몇 센트 하는데 돈이 될 수가 없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품 기술력이 너무 없었던 데죠. 지금이야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제품화된 이름이기도 하지만 당시 83년에서 89년 그 사이에는 반도체라는 이름이 사람들 사이에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예비군 훈련에 가서도 회사 이름이 금성반도체인데 예비군 조교가 금성반도체라고 얘기를 못하고 금성반도패션이라고 얘기를 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해외 영업을 맡게 됐고 그 해외 영업에서 85년부터 저에게 집중적으로 맡겨지게 된 게 일본 회사였습니다. 85년도에 처음 일본이라는 곳에 출장을 가서 수많은 회사들과 만나고 협상을 했었습니다. 반도체의 불모지인 한국과 이미 반도체로 엄청 앞서가던 일본 사회를 연결시키느라 제 손과 발이 나만할 새가 없었습니다. 인연이 없는 곳에선 뭘 해야 된다? 맨 땅에 헤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업체들을 만나고 제안서를 보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은 마크니카라고 얘기를 하는 회사명이 된 JMC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독립계 회사.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은 반도체 제조회사와 다 짬짬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를 파는 회사들을 독립사라고 하는데 그 중에 넘버원이 JMC였습니다. 그 회사와 함께 했었고 또 하나가 오사카에 지금도 있지만 오카모토 무센 우리 쪽에 오사카 쪽 관서지역 쪽 있는데 판매책으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썼었습니다. 반도체를 팔려고 판매 회사들과 연주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팔려고 무지하게 애를 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열심히 띄워준 회사가 JMC였고 미쓰비시 나고야 제작소 당시 우리에겐 구세주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특히 로봇가 움직이는 모든 순서를 플로우 차트화해서 왼쪽으로 돌아라 몇 도 올려라 라고 하는 그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여기에 우리의 TTL을 납품했었습니다. 그 기쁨도 잠시 미쓰비시 나고야 제작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대량으로 불량이 발생됐다고요. 근데 그게 동작 불량이 아니었어요. 제품의 성능엔 이상이 없습니다. 제품의 성능엔 문제가 없지만 실내도, 즉 바깥에서 어떤 노이즈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이 산업 쪽 있는 데로 사용하는 데는 부적합하다고 해서 불량을 저희한테 통보를 시켜줬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그 결론이 궁금하시죠? 정말 이때는 야, 세상이 끝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힘들었던 때였었습니다. 어떻게든 고민하니까 길은 있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지금으로치도 않게 생각하는 반도체 입국은 그저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선배 사원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눈물 흘리면서 피땀 흘리면서 만들어졌던 그것이
하나의 벽돌과 벽돌이 되어서 지금 반도체 강국인 한국이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얘기를 또 재밌게 풀어가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케니아TV 11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봬요. 감사합니다. 열려라 참깨, 희락게 펌키키. 일본 시장 참 열기 어렵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순서입니다. 강력한 한빵. 일본 반도체 시장의 특성을 이해하셔야지 얘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일본 반도체 시장의 특성이에요. 세 번째, 천군만마 득템 작전. 네 번째, 나 안 할랍니다 라는 얘기의 순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한빵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회사의 공격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방어해서 해결됐는지, 그래서 강력한 한빵. 워낙 전문적인 얘기여서 기술적인 얘기들 다 빼고 정말 이해하기 쉬운 것만 정리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불량 현상은 반도체 칩에 알루미늄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는 패턴을 만듭니다. 정상 패턴은 여기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직사각형으로 해서 반듯하게 돼서 이쁘게 돼야 됩니다. 우리 칩을 준 거를 제품 성능 테스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칩을 까봤어요. 까서 보니까 패턴이 상처가 있더랍니다. 이걸 마치 쥐가 갉아먹어서 만들어진 그 이빨 자죽이라고 해서 마우스 바이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이유는 반도체를 만들 때 여러가지 필름으로 이런 패턴을 만드는데, 반도체를 만드는 방에 먼지가 많으면 그 먼지가 붙어있는 그 자리가 패턴이 깨끗하게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마우스 바이트 같은 것이 일어납니다. 불량 현상이 있다고 하는 게 제품의 기능적인 불량이 아니에요. 칩을 까서 본 거예요. 고객사가 희망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성능엔 이상이 없지만 산업용으로는 신뢰성이 부족해서 반품이 희망한다. 여기서는 산업용으로 해서 걔네들이 원하는 모양의 칩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성반도체를 GSS라고 하겠습니다. 골드스타 세미컨덕터에서 GSS인데, 금성반도체의 의견, 그리고 우리 중간에 대리점을 했던 JMC의 의견을 정리해 볼게요. 대리점은 기존의 다른 제품으로 이미 납품하고 있는 납품선에 우리 제품을 끼워 넣어서 납품한 거였습니다. 즉, 우리 제품 때문에 턱턱하고 브레이크가 걸리면 나머지 제품들을 납품하는데도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다음을 기억하고 고객사가 얘기한 대로 조건을 맞춰주자, 즉 반품을 받아주자 라는 얘기였습니다. 골드스타 세미컨덕터 금성반도체 자판에서는 이때는 제가 일본 주재를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개소리, 성능에 이상이 없으면 불량 아니지 않느냐 해서 상당히 서로 부딪히는 게 많았었습니다. 이걸 그대로 냅두면 사이만 나빠지게 생겼어요. 이에 대해 최종 결론을
유도했습니다. 골드스타 세미컨덕터 GSS가 냈던 이야기입니다. 일단 납품 조건에 산업용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산업용이라는 얘기가 없었죠. 그리고 제품은 성능을 표현하는 스펙시트와 제품 두 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서 성능에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오케이해서 팔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제품이 우리가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맞는데 무슨 불량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제조사가 잘못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마우스 화이트라고 하는 현상은 요즘 같은 초 클린룸 상태가 아닌 이상에는 먼지가 꼭 껴 있어요. 그런 책임이 규명되지 않는 한에 니네들 마음대로 납품해라 마라. 이거는 반품 접수가 불가하다라고 했습니다. 고객사는 어떻게 얘기했느냐? 이 신뢰성 테스트를 해서 문제 없으면 반품 없게 하기로 했습니다. 대리점은 괜히 까딱 잘못했다가 고객의 막 심기를 건드리면 그 다음엔 거기 출입 불가합니다. 제조사, 고객사의 의견을 절충해서 다른 제품 판매하는 거 그 납품을 챙기게 하기 위해서 엄청 둘을 절충시키라고 애를 쓰긴 했습니다. 아니 제품 스펙에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그걸로 인해서 오작동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강력한 논리에 고객사는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문제없이 우리의 TTL을 납품했습니다. 일본 시장, 특히 일본의 반도체 시장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맨 땅에 헤딩한다고 들어가 봐야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나옵니다. 한국의 업체들은 대체로 메이커와 제조사 서로 1대1로 부딪혀가지고 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 시장, 반도체 시장뿐만 아니라 거의 많은 제품들이 이런 유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회사 GSS와 같은 제조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들이 어디를 거쳐야 되느냐? 대리점을 거쳐야 됩니다. 이 대리점은 여러 회사의 부품, 즉 한국의 제품, 미국의 제품, 대만의 제품 등등을 모아서 재고 관리는 자기네들이 하면서 고객이 원하는 게 있다면 그때 금성반도체 제품 몇 개, 대만 제품 몇 개, 어떤 제품 구색을 쇼핑 리스트를 보고 그거에 맞춰서 딱 납품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고객사는 거의 대부분 대리점한테 맡겨놓은 상태예요.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쓰는 오마카세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오마카세가 뭐냐면 자기들은 필요한 부품 리스트를 보내주기만 하면 대리점이 오마카세인 상태에서 알아서 붙여주고 해서 고객이 원하는 데를 딱 긁어줍니다. 심지어 이런 거는 서로 상당히 오랜 기간에 서로의 신뢰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가 원한다고 해서 그 중간에 쉽게 끼어들 수도 없어요. 고객사가 제조회사가 직접 만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시고 앞으로의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천군 만마 득템 작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D램을 팔면요 부가가치가 엄청 높습니다. 조그마한 박스 하나가 1,000,000원인데 그거를 그 큰 박스에 보통 6개가 들어갑니다. 조그마한
박스 3개만 가지고 있으면 자동차 하나 사고, 그리고 박스 큰 거 하나 하면 아파트 하나 살 수 있었던 정도로 엄청나게 큰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라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는 64K D램부터 시작해서 꾸준한 투자와 기술 인력 확보로 독자 개발을 성공했습니다. 당시 반도체 회사는 한국에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현대전자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를 카피해서 거기에 관련된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면 금성반도체는 어땠을까요? 금성반도체 GSS는 나중에 LG세미콘, LG반도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AT&T가 만든 64K D램을 개발하는 걸 딱 보고 오, 이런 제품도 있네 라고 해서 D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제품화가 가장 빨리 이루어진 데는 삼성전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전자였고 금성반도체는 가장 늦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걸 따라잡기 위해서 선생이 필요하죠. 그 선생이 일본의 반도체 제조사인 H사입니다. 이 회사는 D램 생산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캐파 부족으로 시장 대응에 상당히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히타치의 제품을 청주 공장, 지금은 하이닉스 청주 공장에서 생산해서 그 히타치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서 납품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LG세미콘의 D램을 팔긴 팔아야 되는데 중요한 네크가 생겼어요. 일본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적극적이던 회사가 있었죠. JMC, 지금은 마크니카로 이름이 바뀌어진 그 회사에서 그간 T텔이나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열심히 팔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D램이 나오면 팔자 좀 펴보려고 몹시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LG세미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히타치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판매하고, 즉 외국에는 마음대로 판매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일본 시장, 자기네들 안방을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당시 일본 법인의 법인장으로 계시던 김상무님, 그분이 결정을 했습니다. D램을 제외한 LG 반도체의 제품을 일본에 판매해도 된다. 정말 필요로 한 데만 판매한다. 그 얘기는 일본에 팔지 말라는 얘기였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JMC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나 안 해. 내가 JMC의 사장이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많은 고민을 하고 수많은 역경을 헤쳐나온 이유가 이제 시절이 잘 풀리면 좀 덕 좀 보려고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딱 찬물을 부었으니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도 때려쳤겠죠. 당시 자기네들 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였었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큰 반도체 대리점이었던 JMC가 관두겠다고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바람에 우리로서는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 일본 시장을 열려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대로 된 대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찾아야 돼요. 다른 대리점이 있지만 역량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일본 시장을 판매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많은 곳을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죄다 다 노였습니다. 여기서 또 나의 일본 주재 생활뿐 아니라 회사 생활도 끝났구나 라고 낙담할 때 또 길이 열렸습니다. 그 길이 열린 얘기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요, 인간 혼자로 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찮은 때 괜찮은 상대를 만나서, 그리고 괜찮은 때를 타서 적절한 바람이 불고 해서 성공의 기류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다음번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다음번 얘기는 지금 이 동영상을 만들면서 휠 받아서 한참 준비 중입니다. 커밍 순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다음번 얘기가 좀 더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우여곡절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케니아TV 12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니아TV 13번째 영상, 지금 현재 일본 시장 개척기 시리즈로 가고 있고, 오늘은 세 번째, 우리만을 위해 뛰는 파트, 너를 찾아서. 마음에 드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무던히도 생고생을 했었던 여정이기도 합니다. 안타 도코니 이루노? 그대여 어디 계시나요? 찾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오늘의 얘기거리입니다. 새로운 주자들이 나타났지요. 이 대리점들을 조직적으로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우리 일본 조직이 강화되어야 했었습니다. 그냥 대리점을 만들어서 끌고 가기보다는 뭔가 작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스타 탄생하는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연이어 닥쳐온 지옥, 지진이나 쓰나미 이상의 지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JMC가 LG와의 비즈니스를 때려치우겠다 라고 할 때 세상이 끝인 줄 알았더니 새로운 주자들이 연이어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그냥 우리가 제안서를 내는 게 아니라 역시 인맥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TI 자펜에 계시던 쓰다상, 이 사람은 원래 JMC에서 근무하시던 분입니다. 제가 이분 만나서 거의 울다시피 했어요. 전화를 딱 걸더라고요. 그리고 한 회사를 저에게 소개시켜 줬습니다. 마루노우치센 지나가고 있는, 그리고 제야라고 만나고 있는 요츠야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회사 하나였는데 그 회사 이름이 타카치오 고에키였습니다. 이 회사 당시 종업원 70명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특히 JMC가 업무 관계를 끊는 데를 소개시켜줘서 연결이 되게끔 했습니다. 두 번째, 가가코리아라고 하는 데는 한국에 있을 때부터 저희하고 면식이 있었습니다. 여기 근무하시던 한국 지사장이 우리한테 자주 찾아와서
뭐 얘기했는데 한국에 대해서 관심도 많았고 한국과의 비즈니스도 많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회사가 가가덴시입니다. 스카모토라고 하는 회장 밑에 자기 동생들 몇몇 넣어가지고 해서 하는 가가덴시인데 제 바로 옆에 일본 수도고속도로 5호선이 지나가는 요충지에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 집에서도 가까워서 제가 이곳으로 직접 출근해서 일을 보던 적도 많습니다. 다카치오, 가가 이 둘에는 묘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 갖고 있던 항공모함이 몇 개 있습니다. 그 항공모함 이름이 하나는 다카치오였고 하나는 가가였습니다. 묘하게 그런 우연이 생겼었습니다. 이 가가 전자는 종업원이 당시에 100명 정도 있었습니다. 현대전자의 추 부장이라고 있었어요. 나중에 하이닉스가 돼가지고 같은 회사가 돼가지고 근무했었는데 현대전자 추 부장한테 어느 회사가 와서 자기네들 대리 좀 하겠다고 했는데 현대전자의 저편에 있는 추 부장이 우리는 이미 다 세팅돼 있으니까 LG 반도체 하 부장을 찾아가라 소개를 해줬어요. 웬 사무실에서 사장님이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 회사를 만났는데 그 회사 이름이 신덴 하이텍스였습니다. 신덴 하이텍스는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당시 회사의 종업원이 6명밖에 안 된 회사였습니다. 이 세 개의 회사의 체제를 갖고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다카치오나 가가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제품 라인업이 꽤 많았었습니다. 근데 신덴은 설립은 했지만 료요 엘렉트로닉스라고 하는 미쓰비시 반도체에 대리점을 했던 회사에서 퇴사해서 만든 시로시다 상, 지금은 회장님이 됐습니다만 시로시다 상이 만든 회사입니다. 그와 뜻을 합쳐서 5명이 합쳐져 가지고 6명 총 6명이 돼서 회사를 차렸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어필한 멘트가 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우리는 LG 반도체만을 가지고 전속으로 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 바로 우리가 원하던 그 멘트를 해줬어요. 당시에 신덴의 시로시다 사장 밑에 스즈키, 지금 2대 사장을 맡고 있는 스즈키 준, 그리고 그라우치, 사사키 등등 그렇게 해서 합쳐서 6명인 회사였습니다. 회사도 볼품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의 인연이란 참 무섭게 이렇게 발전이 됐습니다. 세 개의 회사가 이전에 했던 JMC만의 체제가 아닌 트라이포트로 돼서 어떻게든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일본 사무소도 법인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법인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도 충원돼서 제대로 된 일본 판매 조직이 만들어져야 했었습니다. 일본 조직 강화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이걸 위해서 일본 내에서 판매 회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이 나리타 공항 근처에 있는 데서 당시 문 부회장님을 모시고 LG 반도체의 윗분들 그리고 일본 사무소에 있던 우리 팀들 다 모여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반도체 그 판매 강화 회의는
일본 사무소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 보강을 하기 위해서 한국 영업에서 일하던 2사람을 추가로 증강하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일본 영업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일본에서의 국내 영업과 똑같아요. 즉 고객을 만나서 영업을 일으키는 그 모든 게 한국의 국내 영업하고 똑같을 거라고 하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져서 2명 조상과 김상을 추가해서 증강시켰습니다. 그리고 대리점을 확장시켜서 우리의 판매를 좀 더 세계 속에서의 일본 시장의 위치를 찾아가자. 뭐 당시에 미국이 넘버1, 일본이 넘버2였는데 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LG 반도체 내에선 넘버2가 되지 못하는 일본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 LG 상사가 LG자팬인데 일본 현체인으로 제대로 된 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LG 상사를 적극 활용하자라고 하는 데까지 얘기가 진행됐습니다. 제대로 된 일본 회사로서의 판매 조직 강화가 이루어지고 신입사원 보충 보강을 했습니다. 일본 사무소로 왔을 때 상황과 그리고 히타치 때문에 일을 못했던 때의 상황을 봤을 때는 천지가 개벽하던 그런 발상의 전환과 회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정말 이때가 아니었으면 일본 비즈니스가 지금만큼 커지지 못했을 거예요. 이제 세팅이 됐으니 사람들 머리 속에 뭔가 각인을 시켜야 됩니다. 현장뿐만 아니라 LG 반도체라고 하는 회사 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일에 적합한 한 회사를 띄워서 스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을 위한 한 대리점을 띄우기로 했습니다. 이때 제일 좋았던 게 세계 반도체 회의가 있었어요. 아마 부산인가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왔었기 때문에 공용 사용 언어는 영어로 했습니다. 각 대리점이 자신만의 시장 상황을 영어로 어필했습니다. 근데 우리 쪽 내부에서는 회사를 띄우기 위한 물밑 작업을 좀 했습니다. 무엇이냐? 그 일본 사람에게 한국말 쓰고 한국말 밑에 가타카나를 이용해서 한국어 원고를 준비했습니다. 일본 회사니까 이 일본 회사가 이 어필을 했을 때 일본 내에서는 한류라고 하는 것 있지도 않았습니다. 길 가다가 우리가 한국어로 떠들면 지나가는 사람이 시끄럽게 남의 나라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야 라고 했던 그 시선 그대로인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할 때가 딱 LG세미콘의 중요한 멤버들이 다 모여 있을 때 그 사람들 앞에서 하게 하자 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도체 대리점한테는 일체 비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일본의 다른 회사들도 비밀을 유지했습니다. 그 회사들은 다 가서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 회사만 한국어를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기로 시켰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 있을 때 이 회사 사람이 먼저 딱 나와서
프레젠테이션 관련된 프로젝터가 띄었고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어가 아닌 우리나라 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 신덴 하이테크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온 그라우치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한국말의 인사가 나올 때 청중들은 다 놀랐어요. 당연히 한국에서 하는 거였으니까 한국 스태프들이 많았는데 우와! 설마 일본 사람 입에서 한국말이 나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 거였죠. 이렇게 해서 띄워준 회사가 일본의 신덴 하이텍스였습니다. 아무도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만의 전속 대리점을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일부러 띄워주기로 했었고 그에 따라서 그라우치에게 이 프레젠테이션을 맡겼습니다. 모였던 사람들은 눈도 동그래지고 당시 한국어로 얘기하는 것, 그것도 특히 일본 사람이 한국어로 얘기한다는 것은 뭐 꿈에도 생각하지도 않았던 때였었기 때문에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여기저기서 박수도 나오고 난리가 아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스타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스타 탄생시키기 성공을 한 여파가 참 컸습니다.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바퀴가 두 개 굴러가야 됩니다. 이 굴러가는 바퀴가 슬립하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가 특히 LG 반도체의 경영층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한국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했기 때문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그때 일본에 있었습니다. 아부장! 신땡이 뭔 회사이고 뭐 그 회사 키우자!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히타치 때문에 D램을 판매 못했었는데 야 히타치고 뭐고 우리도 살아야 할 거 아이고 히타치도 판매하면서 우리 LG 반도체 독자적으로도 판매하자 라고 하는 히타치와의 병전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일본 내 반도체의 제한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이전에 D램은요 달라는 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마치 배급을 주던 거와 똑같았어요. 그래서 얼로케이션이라고 하는 물량 할당을 해줬는데 스타 플레이어의 영향이 너무 커서 일본 내에 물량 할당을 많이 주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일본 지역의 실적도 많이 올라갔고 우리 제품을 핸들링하는 대리점의 이익도 커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스타 플레이어로 돼서 우리 회사를 일본에 알리게 된 신덴 하이텍스는 당시 대리점 내 인원이 6명이었지만 지금 현재는 130명이 넘는 회사로 키워졌습니다. 신덴은 정말 죽을 각오를 위해서 띄워줬어요. 그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일본 내 비즈니스를 정착시키는데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 영향으로 이 사람들이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확대시키고 지금은 LG화학의 배터리라든가 LG 디스플레이라든가 라고 하는 제품도 확대해서 LG그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지금은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로 됐습니다만 하이닉스로 된 이후에도 사실 현대와 합병됐었기 때문에 현대의 대리점이 넘버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현대 반도체 자판에서
하이닉스로 되면서도 하이닉스 저편에서 넘버원 반도체 대리점으로서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참 대단한 회사예요. 저도 지금도 이분들의 도움으로 상당히 많은 실적도 만들었고 그때 스타 탄생시키기를 참 잘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D램 하나 팔면 거기서 얻는 판매 금액과 이익이 말도 못했습니다. 당시 4메가짜리 D램이 1000엔, 한 개에 1000엔, 16메가 D램이 5000엔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5000엔짜리 한 박스 960개를 했을 때 1000개로 봤을 때 5000엔 플러스 1000개 하면 500만엔입니다. 500만엔이면 우리나라 돈, 당시의 환율도 있지만 지금으로 봤을 때 5천만원이에요. 박스 하나 팔았는데 5천만원. 그거 박스가 큰 박스가 되면 6개가 들어가니까 3억이죠. 3억에 박스 몇 개만 합치면 지금의 아파트도 거뜬히 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히 시장도 좋았습니다. 그러던 시장이 언제까지 좋으란 법은 없이 점차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지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 지옥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해는 1996년이었습니다. 그 뒤의 얘기는 다음번 동영상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케니아 TV 13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니아 TV 15번째 영상입니다. 반도체를 일본에 팔면서 여러가지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하나씩 방출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중간 휴식,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몇 개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매우 재밌는 얘기들이 꽤 많아요. 오늘의 이 얘기, 첫 번째, 이제까지 본 적 없는 여사원 도시미상. 두 번째, 접객 창구가 중요한 이유. 일본에서는 접객 창구를 우케츠케라고 합니다. 우케츠케라고 하는데 어떤 여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회사의 비즈니스가 얼마만큼 커지는지에 대해서 인명은 제천. 첫 번째, 이런 여사원은 이전, 이후에도 없었다. 도심이라고 하는 여자는 사실 이미지를 위해서 사진을 썼습니다만 대체로 이런 정도의 분위기를 가진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결코 도시미상의 사진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를 갖고 있는 여자 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도시미상은 LG 저펜에서 그 당시 법인장의 비서로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비즈니스 관계를 하고 있는 LG 저펜, LG 반도체, LG 전자 등과 거래 관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카사카 트윈타워에 모여있는 LG의 다른 계열사들도 이 도시미상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업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어느 날 회사를 그만둔대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여자가 회사를 그만둔다고 그러니 LG 계열사들의 모든 사람들이 이 여자와의 이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용모는 뛰어나고 거기에다가 능력도 뛰어났습니다. 눈치 엄청 빠르고요. 나름 단정한데 거기서 풍기는 귀티라고 하는 게 참 대단합니다. 일본에서 현지인으로 우리랑 같이 일하게 되는 평소의 말투나 품격이 상당히 뛰어났어요. 일본 여자도 가지지 못한 그런 아우라를 갖고 있어서 참 저런 여자랑 같이 결혼해서 살면은 뭐 능력 없던 사람도 능력이 있게 되고 성공시키겠구나 하는 정도의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바쁜 거 아니에요. 뭔가 그렇다고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뭘 물어보면 짜증내 하지 않고 하나둘씩 가르쳐주는 참 의지가 되는 여사원이었습니다. 이분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으면 LG 저편을 씹어먹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대단한 여자였습니다. 자, 일본에서는 인포메이션, 즉 회사에 들어가서 맨 처음 회사의 얼굴이 되는 데를 우케츠케, 접객 창구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접수라고 하는데 접수를 수부라고 써서 우케츠케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얼굴과 같은 여자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용모가 준수한 사람을 거기에 그 자리에 앉히게 해서 회사에 대한 인상을 좋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일본 회사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이야기의 주인공은 참 수수하고 일본 여자가 저렇게 예쁠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지마상입니다.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일 뿐입니다. 접객 창국으로 오고 난 다음에 갑자기 우리 회사를 찾는 대리점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자료 수집한다고 왔고 이거 데이터 시트 내놓으라고. 그때는 이메일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리고 업무 협의, 우찌아와세라고 하는데 뭐 심심하면 우리 회사에 와서 했어요. 야, 이 사람들이 미쳤나? 왜 이렇게 자주 오나?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벤트를 만들어서 발표도 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들이 여기 오는 게 내가 보고 싶어서 또는 반도체가 팔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조지마상을 보고 싶어서들 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는 대리점 중에 하나의 사람이 끈질기게 얘기해서 전화번호를 받았답니다. 그때는 휴대폰이 아니고 집전화거든요. 집전화도 그냥이 아니고 사람이 자리에 없으면 녹음기가 붙어서 그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녹음해주는留守방 전화기를 썼었대요. 한두 번이 아니고 정말 이 스토킹 정도의 수준으로 전화가 자주 왔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는 거를 제가 듣고 그쪽 대리점 사람한테 상세한 얘기를 전해주고 제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그제서야 겨우 스토킹 하던 걸 멈춘 듯 했습니다. 그 뒤에도 이 조지마상 덕분에 우리 회사를 찾아온 대리점들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고 그때 반도체 호경기하고 맞물려서 이 여자의 덕도 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지마상에 대한 얘기를 마치도록 할까요? 다음 번째, 오늘의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만 인명원 제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본과 한국은 비행기 시간 2시간 정도, 비행 시간이 참 짧습니다. 저희
그 해외 영업부에 지금은 총장님으로 계신 배 총장님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나리타에서 김포로 오던 비행기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가 막 흔들렸습니다. 띵! 자동 방송이 납니다. 이 비행기는 지금 급속 강하 중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안전벨트를 하십시오라고 하는 멘트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급속 강하? 추락하고 있다는 얘기지. 저는 얼굴이 허했는데 옆에 앉아 계신 배 부장님, 당시 부장님은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섭지도 않으세요?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배 부장님 하시는 말씀, 뭐 어떡해? 죽으면 죽어야지. 참 짧은 한마디였습니다만 인생의 연륜이라는 게 이런 건가? 여유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참 중요한 터닝 포인트도 됐었습니다. 왜 그거 좀 심상치 않은지를 느꼈냐면 캐빈 어텐던트들은 다 입으로는 그래요. 별일 아닙니다. 좀 있으면 정상으로 갑니다. 하지만 캐빈 어텐던트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우리들은 좌석에 앉아 있었지만 얼굴이 허연 채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비행기가 안정을 찾았을 때 배부장님의 얼굴을 쳐다봤더니 뭐 사람이 무섭고 그런 건 똑같긴 한데 저와 다른 게 나름 여유가 있으셨다는 거. 이 사진은 그때 상황을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참고로 보여드리는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영업을 하면서 특히 일본에다 팔면서 이번에는 좀 쉬는 마음으로 그때 있었던 에피소드들 3개를 먼저 공개해 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듣는 분 중에는 직장 생활을 많이 하셨던 분도 계시지만 직장 생활 초기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디에 계시든 자부심을 갖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꿈을 이루어 가셨으면 합니다. 반도체 영업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제 쉬어가는 시간이 지나갔으니 다음번에 좀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고 더 들을만 하시다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걸로 케니아TV 15번째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편은 지옥에서 탈출, 반도체 일본 시장 공략의 끝까지 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D램 전성시대의 끝, 두 번째로는 히타치와의 비즈니스, 세 번째로는 빅딜. 첫 번째, D램 전성시대의 끝입니다. 1996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보통 시장이 좋아서 고객들이 많이 원하면 회사들은 너도나도 생산합니다. 시장의 수요가 100, 공급이 95 정도까지가 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못 따라가기 때문에 가격은 높게 유지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많은 이익이 만들어지는 D램이
만들면 만들수록 회사가 이익이 나니까 회사가 많이 더 팔기 위해서 애쓰면 애쓸수록 재고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에 비해서 수요가 1.03 정도로 공급이 많아지게 될 경우에 시장은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공급 과잉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갑작스러운 가격 하락이 일어났습니다. 맨 처음엔 찻잔의 폭풍인 줄 알았습니다. 5,000엔이었던 16메가 D램이 갑자기 반값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6메가 뿐만 아니라 4메가, 1메가 가격들이 줄줄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지 않고 좀 기다리면 되겠다, 더 떨어질 거다 하니까 더 안 삽니다. 그래서 판매 부진과 난항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D램 처리를 아주 고심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엄청난 성장을 이루어 왔었습니다. 과거에는 메모리 보드가 꼽혀 있었습니다. 컴퓨터 뒤쪽을 열어보면 이렇게 생긴 메모리 보드가 투생이었어요. 일단 기본 사양으로 컴퓨터를 사놓고 메모리는 용산 또는 일본에서는 아키하바라에서 사가지고 그걸 채우기도 했습니다. 뭐 엄청나게 올라왔죠. 저렇게 쫙 올라가던 D램이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모든 회사들이 또 똑같은 생각을 해요. 감산한다? 사던 사람들도 구매를 늦춘답니다. 이렇게 감산을 하게 되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딸리니까 또다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런 똑같은 순환 곡선은 어떤 시장이든 어떤 제품이든 똑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LG 세미콘 쪽에 D램 원천은 히타치입니다. 히타치와의 비즈니스는 한일 관련 비즈니스를 했을 때 참 잘된 비즈니스의 표본이라고 할 정도로 참 훌륭한 비즈니스였습니다. 신중한 성격이 두 개의 그룹이 상당히 성격이 비슷했어요. 히타치와 LG가 상호 윈윈 전략으로 했었습니다. 히타치는 부족한 생산 캐파를 LG 쪽에 있는 데서 만들어내고, LG는 부족한 설계력을 히타치의 기술로 얻어내는 LG 반도체의 설계 우수 인력들이 히타치에 파견돼서 D램 관련된 기술들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비즈니스 매니징의 귀재가 출연했습니다. 바로 제가 모시고 있던 법인장 김상무인데요. 이분은 일본 관련된 비즈니스를 참 오래 했었고, 프로토콜이라고들 얘기하는데 높은 분들을 하도 많이 모셔봐서 높은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려운 상황도 어떻게든 끌어당겨서 우리한테 유리하게 끌어당기는 LG와 히타치를 이어주는 김상무께서 이 비즈니스를 만들어낸 1등 공신이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LG 반도체 청주 공장이 건설됐습니다. 거기에 히타치에서 사람 하나를 파견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모토키 나오타케상입니다. 이 사람은 히타치에서 관련된 생산 설비와 LG 반도체 청주 공장에 새롭게 되는 설비가 서로가 연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눈썰미가 대단했습니다. 딱 보기만 해도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뭐 때문에 문제가 됐는지 라고 하는 것 트러블 슈팅을 참 잘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히타치 사람들 설계나 생산 상품 기획 쪽인데 연락해서 어떤 게 문제가 됐고 그걸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참 훌륭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청주 공장에 있는 엔지니어들하고도 참 잘 어울렸던 귀중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즈니스에 친한 것과 가격은 서로 별개입니다. 그 가격에 하락률이 있어요. 히타치도 우리의 제품을 가져가서 자기네들 이익도 남기고 관련된 코스트들도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던 LG세미콘 쪽에 위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때는 DJ 정부였었습니다. 빅딜. 아와 빅딜 사이에는 괄호 열고 망할 놈에 괄호 닫고 빅딜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LG 쪽인데 반도체에 크나큰 위기가 일어났습니다. 남한에서 북한에도 엄청 퍼졌습니다.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쪽이 현대그룹이었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현대 대북 사업에 다 자금 조달에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LG그룹 회장과 그때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과 독대를 했었습니다. 이미 정해진 시나리오였습니다. 뭐였냐? LG가 갖고 있는 D램을 현대로 넘기라는 얘기였습니다. 반도체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딜까요? 전자회사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때는 정말 망할 놈의 빅딜이었습니다. 이 빅딜 때문에 참 힘든 결단을 내렸죠. 이것 때문에 다른 회사 갔다가 우울증 걸려서 자살한 사람이 제 동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타치와 LG는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 둘이 서로가 도는 방향이 비즈니스의 방향이 맞물려야 되는데 맞물리기는커녕 서로 중간에서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빅딜 때문에. 그래서 양사 관계에 종결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히타치는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또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 변할 수도 있으니까 예측이 불가한 거죠. 그래서 확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LG그룹은 반도체 사업은 완전히 접기로 했습니다. LG전자가 쓰는 거의 커스텀 제품들은 TSMC라든가 하는 대만 회사에 요청을 해서 또 그리고 SK하이닉스에서 사서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반도체는 전자산업의 쌀과 같지만 쌀을 뺏어 먹고 니네들이 알아서 밥을 지어 먹으라고 했던 그 망할 놈의 빅딜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했었습니다. 이전에 얘기했듯이 LG 반도체가 합병돼서 현대 반도체가 됐고 현대 반도체가 SK 하이닉스가 됐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지금처럼 크게 한 거는 SK의 회장의 리더십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와 합병된 이후에 거기에 남아있던 LG 사람들은 완전히 미운 오리 새끼들이 다 됐죠. LG 사람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자기네들 인맥을 우선으로 하는 거니까요. 뭐 어느 회사든 점용군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저희들 같이 간 사람 중에는 현대 쪽에 있는데 그 중심축에 어떻게든
맞춰보려고 애썼던 사람이 없던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미 운명이 어떻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아예 그 사람들한테 비비는 일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를 끝으로 일단 일본 시장 공략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고생을 거쳐가면서 일본 관련된 비즈니스에 문을 열었고 상호 큰 비즈니스까지 크게 만든 거에 그냥 잘했다 생각하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일본 시장 개척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캐니아TV 16번째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싶은 말은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만 그거를 밝혀봐야 뭐 큰 도움도 안 되고 상황을 다시 돌릴 수 있는 것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서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번엔 또 다른 에피소드와 또 다른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방문해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